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KBS 콩, 유튜브 라이브, KBS 1라디오 이렇게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으로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 뉴스픽을 챙겨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봉일님께서 우리 힘내세요 이렇게 뉴스 브런치 응원해 주셨는데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거의 그 자가 격리 수준으로 방송 좀 해보려고. 건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생활을 절제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희철님, 이재영님, 방산월님, 홍샤오란님, 1918번님, 또 ASDFG님, 네, 이렇게 김정숙님, 김윤학님, 또 김은수님, 2479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인사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뉴스가 많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구로구 한 콜센터에서 지금 수십 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지금 수도권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이 콜센터의 근무 여건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다. 또 근로 실태를 보니 감염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련 내용을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일부 지금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콜센터의 경우에는 근무 여건 자체가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좁은 간격으로 책상에 다닥다닥 붙어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밀접 접촉 요건을 다 들어가죠, 뭐. 피해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콜센터 하는 분들의 업무가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비말 전파도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네.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고객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보면서 통화를 하시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고요. 또 대기업에 비해서 아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 입력이 아직 안 됐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콜센터도 유사한 어떤 감염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역당국에서 각별히 지금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최근에 왜 요양병원, 요양시설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실은 콜센터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여러 명이 붙어있는 공간 주의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콜센터 분들이 아마 점심 먹을 시간도 아끼려고 도시락을 같이 나눠 드셨는데 네. 아마 확진자랑 같이 도시락을 드셨던 분들도 확진 판정이 나온 그렇군요. 것으로 지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지금 시기만큼은 좀 주의해야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필요한 시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이런 경우는 정말 좀 어떤 대비책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방역당국이 감염 매개가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공간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밀접 공간의 시설 관리, 방역 이걸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같이 전해 주시죠. 예, 통신사라든가 보험사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전화가 많이 오다 보니 네. 이런 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지금 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지자체별로 지금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18개 콜센터의 소독을 하겠다 이렇게도 밝히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워낙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니까요. 다양한 업체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합동 역학 조사라든가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서도 지금 지역 콜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든가 또는 전화기 마이크에 개인용 덮개를 씌우는 방안 이런 것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방송국도 지금 마이크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용 덮개를 쓰거나 아니면 마이크 소독용 그것을 따로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좀 주의를 같이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많은 인원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는데
이 업종들이 영업 손실을 지금 무릅쓰고도 지금 휴업에 동참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또 일할 때도 각자가 조금 더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을 느끼고서 그것에 따라 행동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송문희 박사님께서 이거 방역당국에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 사회적 거리두기 직장 내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몸이 좀 아프거나 증세가 좀 있으면 일단 출근을 좀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참 어렵습니다. 콜센터에서 만약에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그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좀 영세한 하청업체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일일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몫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눈치가 보이는 것도 있고 내가 아파서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휴업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가. 좀 몸이 아파도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서민들의 아픔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거나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라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임금을 보존한다든지 만약에 하청업체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원청업체가 좀 더 능력이 되는 원청업체가 임금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원청도 요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노미 쇼크라는 말을 해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쇼크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긴급 자금을 지금 정부가 1조 4천억을 배정을 해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이렇게 좀 풀어주자 했는데 지금 4%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한 상황이죠. 급한데 이 자금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뭐 내 회사가 문 닫고 난 다음에 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은 보험을 깨가지고 직원 월급을 준다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희망 고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적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18조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급여세를 경감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부도 이런 대책을 빨리 적시에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지만 이제 어제 하루 242명이 이제 확진자가 추가가 돼서 다시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죠. 7,755명으로 누적 확진자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1차 방역의 주체로서 이것을 노력해 주셔야 조금 이 증가세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인 것 같은데요. 일터에서도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뭐 답답하다고 카페 가서 일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재택근무의 의미가 그렇게 되면 또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 힘들지만 서로가 좀 타인과의 접촉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이 꼭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이 학원 꼭 보내야 된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워낙 중요한 시기고 또 지역 감염 우려가 계속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좀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곧 주말이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예배를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듯이 뭐 대규모 교회에서의 어떤 감염도 우려가 됐었지만 소규모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우에는 워낙 예배가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전 국민이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방침에 따라서 당분간의 예배도 조금 방식을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현상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구내식당을 아예 이용할 수는 없다 보니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역을 소규모로 드론으로 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을 좀 한번 도입을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요 기간에는 여러 가지 노력을 좀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또 앞으로도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좀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스마트 워크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워크가 뭐냐? 지금 이제 IT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보니까 이런 뭐 태블릿 PC라든가 모바일을 이용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사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되면은 이런 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아까 말씀하신 학원 문제 있죠. 지금 네. 아직 문 여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원을 공고하지만은 문을 열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학원의 학생이나 학부모가 확진자로 되었을 때는 그 학원도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학부모도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안전이기 때문에 학원이 문을 여는데 우리 아이 안 보내면 못 따라가는 게 아닌가, 뭐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모든 분들이 같이 좀 협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뉴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소식 좀 더 살펴보죠.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지원하는 마스크, 방역복 지금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해드렸는데 의료 물품이 지금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송문희 박사님께서 내용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그 내일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지원하는 마스크, 방역복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N95 마스크를 10만 장. 의료용 마스크를 100만 장, 의료용 방호복을 10,000벌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11일 새벽부터 16일까지 접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지원이고 또 수출도 하겠다고 합니다. 네. 중국이 한국에 마스크를 수출하기로 한 겁니다. 1차 물량이 500만 장 정도가 될 것이다. 네. 좀 도움이 되겠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가 하루 마스크 수요량이 한 6억 개가 됩니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그런데 하루 생산량은 1억 6천 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사정도 넉넉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와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또 지원했던 그렇죠. 중국이 힘들었을 때 지원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마스크 만들 때 그 원료 필터를 또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마스크가 좀 부족하다. 마스크 오부제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는데도 계속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리라 예상을 하시는지 두 분은 어떻게 마스크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까요? 어떤 해외를 오가는 자국민이든 외국인 관광객이든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방역상 필요한 조치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도 같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혐오나 차별보다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협력일 수도 있다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특히 지금 어떤 시약 개발이라든가 진단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될 수도 있고 해외에서 먼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활발한 정보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말씀해 주셨듯이 마스크를 필요해서 가장 필요한 물품이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서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배를 함께 타고 강을 건너가듯이 서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라는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것이 방역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 간의 연대, 이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기 위한 협력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지금 마스크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잡는다 그러는데 요즘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이 마스크를 구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네. 주부터 마스크 오부제 하고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제가 오늘 해당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엄두가 안 나서 못 갈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약국에 벌써 아침 뭐 7시 반부터 줄을 길게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스크 오부제를 했을 때 지금의 조건에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직장인들은 또 제외되는. 좀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 80세 이상 노약자들은 그렇죠. 대리가 가능하다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그렇지 않았죠. 그랬다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노모나 노부가 멀리 사시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어도 이걸 대리 수령해서 하기 또 어렵습니다. 신분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약국에 가서 문 여는 시간이 언제 마스크가 오는지가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몇 번 허탕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찾아가면 마스크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좀 화가 나는 거죠. 배포 시간들이 조금씩 네.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 마스크 이거 재고 앱을 알려주는 앱이 나올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좀 탁상 행정이 아니라 직접 현실에서 국민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어떤 곤란을 겪고 있는가를 좀 나와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부족한 곳, 대구 지역이라든가 고령자, 취약계층이 먼저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대만에서 그 캠페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당신 먼저. 맞습니다. 예, 그거 뭐 본인이 기저질환이 없고 좀 건강하다 싶으면은 마스크 좀 양보하는 것도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영님께서는 지금 요즘 마스크 약국에서 구하기 힘든데 근처에서 지금 근처 약국에서 아침부터 미리 예약을 다 받으시고 마스크가 입고되면 예약 순서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다는 이 방법도 줄 서지 않고 좀 괜찮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은 좀 힘들다고 마스크 사려고 가족 모두 줄 서게 하는 거 힘들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842번님께서는 서울 경기 2천만 명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라 방역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진되는 그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걸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뉴스도 한번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죠. 검찰이 건설업자 그 윤중천 씨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수사가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뉴스를 계속 접하시다 보면 사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어떤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이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동안 일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수사가 들어가서 재판까지 간 사례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 있는 게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용된 혐의가 뇌물수수인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 여성을 편의상 A씨라고 지칭을 해보면 A씨가 지난 2008년에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준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른바 별장으로 알려진 곳의 옷방이었다. 이렇게 고소를 지난해 했습니다.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는데요. 검찰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아예 재판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한 가지 두 사람 간의 어떤 법정 공방이 오갔는데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무고죄 지금 나는 이 여성을 본 적도 없고 성폭행을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 피해 여성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무고죄로 또 고소를 했던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지금 내렸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성폭행 문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고 두 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게 검찰이 지금 뭐 과거사 재수사하기 전, 그전 검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해서 처음에 이 의혹이 나왔을 때 동영상까지 제공이 되고 했을 때 검찰이 무혐의로 한 것이 일단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폭행 범죄라는 게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입니까?
됩니까? 보통은 5년, 7년이었다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네. 사안마다 달라요. 만약에 미성년자였으면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을 때부터 기산이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뭐 DNA 등의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 이러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또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13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공소시효에서 또 배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성인, 여성인 이런 사건에서는 네. 공소시효에 뭐 강간치상이 되더라도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조금 너무 짧은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제대로 의지를 갖고 수사했느냐라는 좀 비판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수사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라 이게 만약에 이 수사가 허탈하게 끝나버리면은 성폭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무고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보통의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무고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한 압박감을 줄 수가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고죄도 끝까지 파헤쳐서 누가 무고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정말 달라졌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 시민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법조인들이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과 약간 별개로 검찰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로 이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수사를 했었고요. 또 그것에 관해서 지난해 이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무죄가 나면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뇌물을 주고받았다던가 성접대가 있었던 시점을 돌이켜보니 공소시효 문제가 그때 걸렸던 거거든요. 즉 어떤 원인과 행위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공소시효에 가로막혀서 처벌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굉장히 비판이 일었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검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정의여야 되는데 당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고 뭐 고소 고발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정말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더 이상 국민들의 말에 입에서 검찰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정말 나오지 않도록 그렇죠.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행과 성관계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성관계라는 거를 성접대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성접대도 뇌물이 될 수 있는데 합산을 해보니 뇌물액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10년에 걸려서 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판단받지 못한 성폭행 부분을 더 자세히 판단받아 보고 싶어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최근에 저희가 했던 그 방송 중에 그 테니스 전 테니스 코치의 한번 사건에서 초등학생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나가다가 예전 코치를 만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그 기산점을 그 진단을 받은 날로 외상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네, 판례가 날로부터.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영역은 다르지만 형사 사건인 경우에도 성폭행 관련한 범죄에서는 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진단을 받은 날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많은 의견들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 부분도 검토가 돼서 이 사건이 제대로 잘 처리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갔네요.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글 올려주신 분 중에 김석환님께서는 내일이 마스크 오브제에 해당되는데 양보하시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한걸음더님께서는 양산이라고 하셨는데 마스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보도 올려주셨습니다.